이번 주 글로벌 경제 동향입니다. 우선 그 글로벌 증시를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이번 주 가장 큰 이슈는 미국의 금리 상승과 달러 인덱스의 그 상승이었습니다. 미국의 그 2024년 재정 적자가 1조 8,300억 달러로 집계되면서 이 수치는 그 팬데믹을 제외하고는 사상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 부채 리스크가 그 불거지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서 국채 가격이 하락하면서 금리가 상승했습니다. 닐 카시카리 그 미네아폴리스 연은 총재는 재정 적자가 증가하면 금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높은 관세 부과가 확실시되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생겼고 이것도 금리를 상승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됐고 또 달러 인덱스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의 화폐 가치는 상승합니다. 또한 그 대규모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대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데 국채를 시장이 흡수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헤지펀드의 전설인 폴 튜터 존스는 금이나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렇게 그 이번 주 글로벌 경제를 요약해보고 이제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의 주인공은 그 테슬라입니다. 수요일 장 마감 후에 테슬라의 3분기 실적이 발표됐는데 호실적 발표에 목요일에 주가가 22%나 급등했고 금요일에도 3%가 상승했습니다. 이건 그 2013년 이후 최고의 상승인데 숏 커버링이 주가를 크게 밀어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마진이 회복세를 보이고 자동차 총 매출 이익률도 예상을 상회했고 내년도 차량 판매가 20%에서 30% 증가할 것이라는 가이던스가 투심을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진의 예상은 16.8%였는데 19.8%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그 저렴한 모델을 출시하겠다고 했고 2026년에 그 사이버캡도 대량 생산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월가의 IB들도 모두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한편 그 미국의 그 교통당국이 보행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테슬라의 FSD 조사에 나섰습니다. 햇빛이 너무 강해서 눈이 부실 정도이거나 먼지나 안개 등으로 도로가 잘 보이지 않는 조건에서 FSD가 일으킨 교통사고가 4건이 보고되었다면서 FSD가 장착된 테슬라 차량 조사에 나선 것입니다. 블룸버그는 이번 조사가 FSD의 그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머스크는 그 표현의 자유와 총기 옹호에 서명하면 대선 때까지 매일 한 명에게 100만 달러를 지급하겠다면서 트럼프 선거운동에 나섰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그 법적 논란을 부르고 있고 이에 대해서 법무부는 머스크에게 연방법 위반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 머스크가 그 러시아의 그 푸틴 대통령과 2022년부터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해왔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그 보도에 대해서 러시아는 완전한 가짜 뉴스라고 그 비밀 접촉서를 일찍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그 머스크와 대화한 건 한 번뿐이며 그나마도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전이었고 VR 기술과 미래 기술 솔루션에 대한 것이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애플의 그 아이폰 16 시리즈가 그 중국 시장에서 판매량을 크게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 카운터 포인트에 따르면 아이폰 16 시리즈는 지난 9월 출시 이후에 3주간 중국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 기간에 고급 모델인 아이폰 16 그 프로와 프로맥스의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44%가 늘었습니다. 웨드부시는 아이폰 16의 중국 판매량은 AI 기반의 슈퍼 사이클이 시작되면서 내년에 강한 반등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체를 대상으로 보면 아이폰의 상황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대만의 그 커뮤니티 애널리스트는 애플의 아이폰 생산량이 내년 상반기까지 약 1000만 대가 축소될 예정이고 그래서 내년 상반기부터 수익 압박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고명치는 금년 4분기에 400만 대를 줄였고 내년 1분기에 300만 대, 내년 2분기에 700만 대를 줄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그 상위 모델인 프로보다 기본 모델을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디인포메이션은 그 비전 프로의 생산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금년 말까지 비전 프로의 생산 중단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애플은 다음 주에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이 일부 포함된 iOS 18.1 버전을 배포할 예정이며 iOS 18.2 베타 버전을 미리 보기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iOS 18.2 버전에는 챗 GPT가 포함된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이 담겨 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그 블랙웰에 결함이 있었지만 현재는 수정이 완료됐다면서 이 과정에서 TSMC의 도움이 있었고 TSMC와 갈등이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라면서 TSMC와의 그 갈등설을 부인했습니다. 한편 그 대만의 그 페가트론이 12월에 엔비디아의 그 차세대 AI 칩인 블랙웰 서버를 출시할 예정이며 엔비디아가 태국에 투자할 계획을 12월에 밝히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당국이 그 TSMC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의 화웨이가 TSMC에 그 AI와 그 스마트폰용 반도체를 우회 주문했는데 이를 인지했는지 조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TSMC는 미국의 그 수출 통제를 우회해서 화웨이를 위한 반도체를 제조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시도가 있었다고 미국 정부에 알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TSMC는 최근 한 고객사가 그 화웨이의 어센드 910B와 유사한 칩을 그 주문 제작 요청하는 의심스러운 사례가 있었다는 사실을 미 상무부에 알렸습니다. TSMC는 그 미국의 대중국 제재가 발효되기 전에 910B 칩의 전신 제품을 제조했습니다. TSMC는 이메일 성명을 통해서 우리는 보도된 문제와 관련해 미국 상무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했다면서 수출 통제를 포함한 모든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그 TSMC가 미국 애리조나에서 시험 가동 중인 반도체 공장의 수율이 대만 내의 그 공장보다 약 4%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웨이저자 CEO는 미국 내 첫 번째 공장은 그 4월에 4나노 공정 기술로 웨이퍼 생산에 들어갔으며 그 결과는 매우 만족스럽고 수율도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ARM이 그 칩 설계 라이선스 중단을 퀄컴에 통보하면서 양사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퀄컴이 ARM의 그 IP에서 독립한 그 신형 스냅드래곤 모바일 AP를 공개하자 ARM은 퀄컴과 기초 설계 저작권 계약 취소를 통보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유지됐던 동맹의 균열이 가기 시작한 계기는 퀄컴이 반도체 스타트업 누비아를 인수하면서부터입니다. ARM은 누비아가 그 자사와 계약을 맺고 설계 라이센스를 활용해 왔지만 퀄컴에 인수된 이후에는 라이센스 계약을 다시 맺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만약 ARM의 계약 해지 통보가 발효될 경우 퀄컴은 막대한 타격을 입는 것이 불가피하고 퀄컴의 제품에 의존하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삼성전자 등 20곳에 달하는 퀄컴 고객사들의 타격도 예상됩니다. 한편 그 퀄컴은 스냅드래곤 8 엘리트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제품은 지난해 출시된 스냅드래곤 8 3세대 후속작으로 3나노 공정으로 만들어 성능과 전력 효율성이 대폭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샤오미, 비보 등 차기 스마트폰에 탑재될 프로세서로 AI 기능 업그레이드가 기대됩니다. 아마존이 그 오프라인 매장과 그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당일 배송 서비스 아마존 투데이를 종료할 예정입니다. 이는 2022년 8월부터 미국 내의 그 일부 매장에서 당일 배송을 개시한 지 2년 만입니다. 이는 그 비용 절감의 일환입니다. 한편 그 글로벌 투자은행 그 이타우 BBA는 다음 주 실적 발표에서 애플과 아마존이 어닝 쇼크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아마존의 마진은 이미 정점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진한 3분기 실적과 함께 급격한 매도세가 연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도이치방크는 아마존의 주가가 내리면 사라는 매수 의견을 냈습니다. AWS와 광고가 강력한 성장세인데 투자자들의 우려가 과도하다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맞춤형 AI 비서 개발 플랫폼인 그 코파일럿 스튜디오에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자율 AI 에이전트를 개발할 수 있는 기능을 선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그 9월에 맞춤형 에이전트 개발 플랫폼인 그 에이전트 포스를 발표한 세일즈 포스와 마이크로소프트 간 AI 에이전트 경쟁이 고조되는 양상입니다. 미 노동부의 개입으로 보잉의 파업이 임금 35% 인상으로 잠정 타결됐지만 23일에 실시된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한편 그 보잉은 우주 사업의 매각을 추진합니다. 오토버그 CEO는 그 보잉을 되살리기 위한 프로젝트로 그 스타라이너 등 보잉의 우주 사업의 그 인수자를 물색 중인데 이를 위해서 블루 오리진과
접촉해 온 것으로 알려집니다. GM이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액과 주당 순이익 그리고 가이던스가 모두 예상을 넘었습니다. 메리 바라 CEO는 가솔린 트럭과 SUV의 그 재고를 적게 유지하고 전기차의 수익성이 개선된 탓이라고 했고 EV 생산도 최대 20만 대 달성을 전망했습니다. 4분기부터는 EV 판매가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고 내년에 금리 인하가 단행되면 수요가 더욱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금 선물과 은 선물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 특히 은이 금보다 저평가되어 있어서 잠재적 상승 여력이 크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금 선물 관련해서 로이터는 금이 역사적 슈퍼사이클의 초입 단계라면서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금 선물의 그 내년 초 목표가를 2,700달러에서 2,900달러로 상향했고 시티그룹도 금 선물의 그 내년 초 목표가를 2,800달러에서 3,00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SEC는 그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의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을 승인했습니다. 올해 1월에 11개의 그 현물 비트코인 ETF의 상장을 승인한 데 이어서 ETF의 그 옵션 거래까지 승인한 것입니다. 비트코인 가격 변동에 대해 옵션 거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거래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그 미국의 법무부가 그 시총 3위 코인인 테더를 수사한다는 소식으로 비트코인이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 한때 66,000달러가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글로벌 경제 관련입니다. 미국의 그 2024년 재정 적자가 1조 8,300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그 지난해보다 8%나 증가한 수치이고 팬데믹을 제외하고는 사상 최고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증가인데 이자 비용이 전년 대비 29%가 증가했습니다. 결국 미국 부채 증가는 연준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한 데 따른 높은 이자율 때문입니다. 연준의 그 경기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이 공개됐는데 인플레는 완화되고 고용은 소폭 증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12개 관할지구 가운데 2개 지구만 완만한 성장세를 보였다면서 9월 초 이후 대부분 지역에서 경제 활동이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대부분 지역에서 물가는 완만하게 상승하면서 인플레는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기업들은 판매 가격보다 투입 비용이 증가하면서 이익률은 부진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고용은 절반 이상 지역에서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 해고율은 제한적이고 이익률은 다소 낮은 모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낙관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그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7천 건으로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이는 그 허리케인 이전 수준으로 실업이 감소한 것으로 고용 상황이 개선되었음을 의미합니다. 2주 연속 감소이고 전주 대비 15,000건이 감소했고 예상치 대비 16,000건을 밑돌았습니다. 그렇지만 2주 이상 그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9만 7천 건으로 집계되면서 3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그 실업 후에 일자리를 바로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증가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CT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의 그 75%가 허리케인과 관계없는 지역에서 발생했다면서 10월의 실업률 증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10월 S&P 글로벌 제조 PMI가 47.8로 2개월 내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비록 50을 하회했지만 그 시장의 예상치인 47.5와 전달의 47.3을 넘어서는 좋은 모습입니다. PMI는 50을 기준으로 50을 넘으면 확장, 50에 미치지 못하면 위축을 의미합니다. 특히 그 신규 주문이 최고치를 보인 점이 긍정적이며 대선 이후 안정적 성장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긍정적입니다. 10월의 그 S&P 글로벌 서비스 PMI도 55.3으로 전월치인 55.2 그리고 예상치인 55.0을 상회하는 결과입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합친 종합 PMI는 54.3으로 9월의 54.0보다 올랐습니다. IMF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3.2%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IMF는 내년 세계 경제는 올해와 비슷할 전망이며 대부분 국가가 인플레이션을 성공적으로 낮추고 있다면서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렇지만 세계 경제의 하방 리스크는 증가하고 있다면서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낮출 때까지 경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브라질, 멕시코 등 그 신흥시장의 인플레이션 압박이 증가하고 있다고 봤고,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이 아직 금융시장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고, 보호무역주의가 글로벌 증시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강력한 소비와 AI 관련 투자로 미국 경제는 긍정적으로 전망했고, 영국도 긍정적으로 전망했지만 유럽, 중국,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하향 조정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그 경제 심리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경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미시간데이 그 10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70.5로 지난 4월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미시간대가 밝혔습니다. 미시간대 그 소비자 심리 지수는 지난 8월부터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등의 여파로 대출이나 할부 금융 등을 필요로 하는 내구재의 구매 여건이 완만하게 개선된 것이 소비자 심리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미시간데이 그 조한 슈 디렉터는 그 주택이나 내구재, 차량 등을 구매할 때 높은 금리를 부정적인 요인으로 언급하는 소비자 비중이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9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는 전월 대비 0.5% 감소한 135만 4천 채로 집계됐습니다. 8월 그 급증세를 보였던 주택 착공 건수가 감소세로 전환한 것입니다. 미래 주택 경기를 가늠하는 신규 주택 착공 허가 건수도 2.9% 감소한 142만 8천 채로 줄었습니다. 단독주택 착공은 증가했지만 다세대 주택이 9.4%나 감소했는데 이는 그 4개월 만에 최고치 감소입니다. 미국의 그 기존 주택 판매가 384만 건으로 집계되면서 전년비 3.5% 감소해서 2010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집값이 3%가량 상승한 가운데 6%의 높은 모기지 금리를 유지한 탓입니다. BMO는 주택시장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금리를 더 내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9월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자 점차 하락하던 모기지 금리가 최근에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모기지 금리는 9월 넷째 주 6.14%까지 하락했지만 현재는 6.52%입니다. 미국의 그 신규 주택 판매가 73만 8천 건으로 9월 대비해서 4.1%가 상승하면서 16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의 그 69만 4천 채와 비교하면 6.3% 증가했습니다. 9월에 연준이 그 금리 인하에 나선 직후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가 평균 6.08%까지 떨어지면서 주택 매수자들이 몰렸던 영향으로 보입니다. 기존 주택 판매는 감소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존 주택 대비해서 신규 주택 판매가 호조를 보인 건 건설업체들이 구매자들의 비용을 줄여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한 덕분이라는 분석입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4.25%에서 3.75%로 50bp 인하했습니다. 이는 금년 들어서 네 번째 금리 인하입니다. 9월 CPI가 1.6%로 나타나면서 시장에서는 빅컷을 어느 정도 예상한 상태였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대출 우대금리를 25bp 인하하면서 통화정책의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반 대출의 그 기준이 되는 1년물 LPR은 3.35%에서 3.1%로 인하했고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5년물 LPR은 3.85%에서 3.6%로 인하했습니다. 이는 그 5%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고 연이은 그 부동산 침체를 막기 위한 조치이며 이자율을 낮춰서 유동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개최된 브릭스 정상회의를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있다는 이미지를 탈피하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모디 인도 총리, 라마포사 남아권 대통령과 각각 양자 회담을 했습니다. 한편 그 브릭스가 카잔 선언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달러가 정치적 수단이 됐다고 비판했고 브릭스는 달러에 맞서는 새로운 경제, 금융 시스템 창설을 논의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브릭스 국가들이 곡물 수출국임을 감안해서 새로운 곡물 거래소를 만드는 방안을 제안했고 새로운 브릭스 투자 플랫폼의 창설을 제안했습니다. 나아가 그 귀금속과 다이아몬드 거래를 위한 별도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글로벌 경제와 증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모두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